한때 지상낙원으로 불렸던 나라가 어쩌다 외국인, 특히 한국인들을 노리는 뭐랄까 인간 사냥터 같은 곳으로 변했을까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이걸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특정 지역을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거, 그리고 경찰 인력 파견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치안이 좀 안 좋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조직적인 납치, 감금, 폭력이 정말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런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건 그만큼 현지 상황이 위험 수위를 한참 넘었다는 그런 방증이겠죠.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이 바로 이 문제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도대체 캄보디아가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거기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배경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자료에서 딱 눈에 띄는 게 범죄 단지라는 건데요. 프놈펜 외곽에 뭐 태자단지, 원구단지, 망고단지 이런 이름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름만 들으면 무슨 산업단지 같기도 하고 잘 감이 안 오는데 실제로는 어떤 곳인가요, 거기가? 이름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정말 끔찍한 곳입니다. 자료를 보면요, 이 단지들이 그냥 높은 담벼락에다 철조망까지 쳐서 외부랑 완전히 차단된 거대한 감옥 같아요. 그 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갇혀서 뭐 폭행당하고 협박받으면서 강제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장기 적출 위협까지 받는다는 그런 증언도 나온다고 하니까 이건 뭐 인권이라는 게 아예 없는 공간인 겁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 지역을 현대판 노예시장이라고 딱 규정할 정도입니다. 현대판 노예시장이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피해자가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전 세계 한 60개국 출신들이 다 있다고 하니 이게 규모가 네,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미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의 아주 핵심적인 거점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좀 더 보니까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 범죄 단지들의 한국 조폭들, 그러니까 한국 범죄 조직들도 자리를 잡고 활동을 하는데 심지어 같은 한국 사람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마 아니 그런데 왜 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자료가 보여주는 현실은 좀 다릅니다. 대부분 피해자들이 해외에서 고수익을 벌 수 있다. 아주 쉬운 알바다. 이런 달콤한 말에 속아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젊은 사람들이 주요 타깃이 되는 거죠. 그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캄보디아장을 딱 받는 순간 모든 게 그냥 함정이 되는 거군요. 자료 보니까 도착하자마자 여권 뺏기고 핸드폰 뺏기고 그냥 바로 감금 상태가 된다고 하던데 정말 덫이네요, 덫. 네, 정확합니다. 일단 그 사람들 손에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조직들이 시키는 게 보통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이런 범죄잖아요. 이걸 거부하면 진짜 잔인한 폭행, 협박이 바로 이어지고요. 심지어 살해하겠다는 위협까지 받는 경우도 흔하다고 하니까 그 공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냥 내몰리는 거죠. 통계 수치를 보니까 정말 그 참혹함이 느껴지는데요. 2024년까지 접수된 한국인 납치, 감금 피해 신고만 100건이 넘고 또 자료에 나온 백모 경정이 직접 구해낸 사람만 해도 266명이나 된다고 하니까요. 와, 이분들이 겪었을 공포가 상상도 안 됩니다. 네, 근데 동시에 이 자료가 좀 불편한 진실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2025년 5월 기준으로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도망 중인 한국인이 102명이나 되고요.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조직원은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로 추산된다는 거예요. 피해자도 한국인인데 가해자 중에도 한국인이 많다는 거군요. 그렇죠. 참 비극적인 현실이죠. 이게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 예를 들면 극심한 취업난이라든지 경제적인 불평등 같은 게 어떻게 해외 범죄로까지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단면 같기도 하고요. 참 안타까운 악순환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규모의 범죄 단지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아니, 공권력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는지 정상적인 나라라면 상상이 안 가거든요. 자료에서는 그 원인으로 캄보디아의 아주 뿌리 깊은 부패, 그리고 권력과의 유착 문제를 딱 지목하고 있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이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인데요. 자료는 특히 캄보디아의 실권자인 훈센 가문하고 이 범죄 조직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주목하고 있어요. 되게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 예전에 태국 경찰이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을 단속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캄보디아 총리였던 훈센이 이례적으로 아주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격분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자기 나라 안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을 이웃 나라가 단속했는데 거기에 격분했다고요?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죠. 근데 자료는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때 단속된 조직의 훈센 총리의 조카가 아주 깊숙이 연루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뭐 국가 최고 권력층이 범죄 조직 활동을 그냥 알면서도 봐주거나 최소한 묵인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런 환경이라면 범죄 조직들이 진짜 아무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안전지대 같은 게 만들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권력이 뒤를 봐주니까 범죄가 막 번성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캄보디아가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그 근본적인 배경을 알려면 역시 역사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1970년대 크메르루주 정권의 킬링필드, 대학살을 아주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네요. 네, 캄보디아 현대사에서 정말 가장 끔찍한 트라우마죠. 그 폴포트가 이끌었던 크메르루즈 정권이 아주 극단적인 농본주의 사상을 내세우면서 도시 문명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지식인, 기술자, 중산층, 그러니까 사회 발전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인민의 적이다 이렇게 몰아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학살했거든요. 뭐 안경을 썼다는 이유만으로도 죽였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당시의 광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해 가시죠. 이 과정에서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 많게는 200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됩니다. 와, 4분의 1이요? 사회의 뭐랄까 머리랑 허리가 그냥 통째로 잘려나간 거네요. 그 후유증이 정말 어마어마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킬링필드는 캄보디아 사회의 기반 자체를 그냥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지식과 기술의 전달이 끊겨버렸고 사회 시스템, 법 질서 이런 것들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죠. 바로 이런 극도의 혼란, 그 공백 속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 바로 훈센입니다. 자료를 보면 훈센이 그 뒤로 30년 넘게 장기 집권을 하면서 언론 통제하고 야당 탄압하고 권력을 완전히 독점했고 결국엔 아들한테 권력까지 물려줬다고 나오네요. 네. 훈센의 장기 집권이랑 그 권력 세습 과정이 캄보디아 사회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후퇴시키고 부패를 그냥 구조적으로 만들어버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법치주의는 그냥 이름만 남게 되고 돈하고 권력만 있으면 뭐든 다 된다. 이런 인식이 사회 전체에 그냥 퍼져버린 거죠. 아, 이 자료들이 분석하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킬링필드로 사회 기반이 무너진 데다가 그 이후 훈센 정권 아래에서 오랫동안 부패와 권력 남용이 계속되면서 캄보디아가 범죄 조직들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 그러니까 거의 무법천지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는 범죄 자체가 캄보디아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돼버렸다는 분석까지 나오네요. 정말 충격적인데 자료에 따르면 현재 캄보디아의 사기 산업 규모가 무려 17조 원 정도고 이게 캄보디아 전체 GDP의 거의 절반에 가깝다고 하거든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수치죠? 와, 진짜 믿기 어려운 숫자인데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여러 정황들을 보면 이게 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걸로 보입니다. 원래 캄보디아는 시아누크빌 같은 지역 중심으로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 산업이 엄청 발달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팬데믹 터지면서 국경 막히고 관광객 발길 딱 끊기니까 카지노들이 그냥 직격탄을 맞은 거죠. 아, 그러니까 기존에 돈 벌던 주 수입원이 막히니까 그 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해서 다른 불법 사업으로 그냥 갈아탔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카지노 시설, 운영 노하우, 그리고 또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대거 이 온라인 사기 범죄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불법 온라인 도박 이런 식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 범죄로 활동 영역을 확 넓힌 거죠. 이 사람들이 IT 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면서 수법도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고요. 자료에서는 지금 전 세계 온라인 사기의 상당 부분이 캄보디아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사실상 범죄가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참 기형적인 구조가 된 거죠. 그러면 캄보디아 정부는 이런 상황을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는 건가요?
자료 보니까 2025년 7월에 망고 단지를 급습해서 2,000명을 체포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이건 그래도 뭔가 좀 변화의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닌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단호한 조치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국제사회 비판도 엄청 거세지고 피해 입은 나라들의 압박도 강해지니까 캄보디아 정부로서도 뭔가 하는 신용은 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그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주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 2,000명이나 잡았는데도 실효성이 의심된다고요? 왜 그런 거죠? 그 단속 이후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그때 잡혔던 2,000명 중에 상당수가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풀려났다고 해요. 제대로 처벌도 안 받고 풀려났다는 건 결국 그 단속이 그냥 국제사회 비난 피하려고 잠깐 보여주기 식으로 한 거거나 아니면 여전히 그 부패한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처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 자료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처럼 범죄 조직하고 권력층, 특히 훈센 가문과의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이런 단발성 단속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뭐 변죽만 놀린 거지 핵심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돈과 권력의 그 유착이라는 뿌리가 너무 깊어서 범죄자들한테는 여전히 거기가 안전한 천국이고 또 거기 갇힌 피해자들한테는 벗어날 수 없는 지옥인 상황이 그냥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들리네요. 네,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캄보디아가 어떻게 범죄 조직의 속을 또 현대판 노예시장이라고까지 불릴 만큼 위험한 곳이 됐는지 그 배경에 있는 뿌리 깊은 부패와 권력 유착 그리고 킬링필드라는 역사적 비극까지 여러 각도에서 살펴갔습니다. 또 이 비극적인 현실 안에서 한국인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 얽혀있는 그런 복잡한 상황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근데 이 이야기가 정말 그냥 남의 나라, 저 멀리 있는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료 마지막 문구가 특히 좀 섬뜩하게 다가오는데 누군가의 클릭 한 번으로 당신의 이름과 정보가 그곳의 거래 목록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경고거든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온라인에 남긴 개인정보가 저 먼 나라의 범죄 네트워크에서 거래되고 또 다른 누군가를 노리는 범죄의 미끼가 될 수도 있다는 이 현실을 좀 제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보 보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국가 시스템과 결탁한 거대한 범죄 산업 앞에서 국제사회는 그리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참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가능할지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캄보디아 범죄 상황에 대한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